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얼굴은 너무 화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난다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이렇게 환해 보이는 그런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벌써 괴나루도 피고 벚꽃도 피고 꽃이 만발했어요. 물론 아랫지방은 더 많이 폈겠지만 일단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예년보다 한 14일 정도 더 일찍 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벚꽃 같은 경우에. 근데 꽃을 보니까 괜히 꽃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꽃 보니까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예뻐지는구나 이런 느낌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각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근하시면서 혹은 걸어다니시면서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고요. 꽃에 마음이 가면 늙었다더니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자, 꽉 막힌 출근길만큼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또 우리 한동인 기자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동인의 뉴스픽은 오늘 무슨 내용을 다룰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대담한 대담 이어갑니다. 최진봉 교수 용인에서 오시는데 우리 사무실이 완전히 저쪽 끝 아니겠습니까? 끝에서 끝까지 새벽에 오려면 사실은 상당히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항상 감사드리고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 전두환 씨 손자 마약 얘기랑 입국 얘기, 신경 얘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니까 자세히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베프의 촉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일산에서 오십니다. 왜 이렇게 오늘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속 시원하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저도 약속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이 제일 중요한 게 구독이죠. 그 다음에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주셔야지 우리 뉴스토마토의 뉴스인 사이다가 노출이 잘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훨씬 더 앞으로 구독자에게 노출도 많이 되고 비구독자에게도 노출이 많이 되고 이런 게 되겠죠. 자, 재미있는 질문과 댓글 사연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침에 하는 뉴스라고 해서 꼭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막 너무 진지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항상 희망은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즐겁게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MK야님 조댓구알 합시다 이렇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님 팬이 막 벌써부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막 슈퍼챗을 썼어요. 이게 아이재단, 우리 아이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 후원하는 그런 것인데요. 김진영님 10,000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하늘담비님도 우와 이러시면서 2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뜻깊은 우리들의 후원,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는 사실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전부인 그런 금액으로 새 생명을 얻고 미래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그런 또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의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방송하는 내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인 기자님. 첫 번째 이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지 11일 만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뒤통수 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 또 피부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를 그냥 후려치는군요. 네. 세상에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서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고 일본의 고유 영토가 독도다. 네. 한국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당한 주장이 나온다는 거. 이게 그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149종의 이런 검정 교과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지금 교과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용을 보면은 후한무치한 일본에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주권을 내준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일 정상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불종 외교를 감싸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결과가 아니면 정확히 뭐란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갖다 퍼주고 대한민국을 그냥 정말 부끄럽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일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거는 뺨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부가 일본 대사관 대사를 초치를 하기는 했는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길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 일본 대사 초치했군요. 네. 저는 외교부에서 그냥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초치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초치는 했는데 문제는 초치해서 뭐 했냐가 중요하겠죠. 초치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잘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외교부에서 밝힌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 일본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게 다른가? 외교부가 알고 있는 게 다른가? 사실은 생각이 조금 많아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어쨌든 역사를 지우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게다가 고등학교 검정도 이상하게 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2019년 검정 때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강제동원 얘기도 없고. 네, 강제동원 얘기를 보자면은 지금 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라는 표현이 원래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2021년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끌려와서라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절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네. 일본 정부가 2021년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몽땅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끌려와서라는 말도 못 사용하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일본이 조선에서 육군 지원병 제도 참 말이 좋습니다. 지원병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면서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군대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라는 표현에서 병사로 참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정말 눈 가리고 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네. 뭐 1923년에 있었던 간토 대지진 당시에 네네. 이제 잘못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 죽어도 되는 건데 네. 피해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네 움직이지 마, 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말 듣다가 더 많이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런 네. 소문이 퍼져서 학살이 됐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아주 야비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에는 한 개의 출판사에서만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이후부터 교과서로 모든 교과서로 확대가 되었고 한국의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고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일본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계속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일본은 정말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뻔뻔하고 아주 나쁩니다. 저는 일본 국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그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을 특히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슨 뭐
국민들이 꼭두각시도 아니고 네.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렇게 역사 교육이 시작되면은 큰일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일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쌍특검 더불어민주당 오늘 30일 내일이죠.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특별검사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특검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여당 빼고 누구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단 제안을 정의당에 한 가지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 이렇게 현재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뭐 민주당이 이제 단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 비교섭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빼고 정의당 위주로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빼고 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정의당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양보를 했어요. 네. 원래는 그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당을 정했다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럼 좋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하세요. 정의당이 내놓은 안대로 비교섭 단체인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안대로 좀 따라주십시오. 네. 우리 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 안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 플러스 민주당이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정의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캐스팅보트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수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협조를 구한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에서는 오늘 일단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제대로 안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얘기가 안 되면 50억 클럽 특검법만 처리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어요. 네,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만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고 정의당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법사위를 네. 왜 계속 거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김동관, 국민의 예. 김동읍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의당이 그렇죠. 계속 법사위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뭐예요? 정의당은 자기네 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특검 2개 하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추천해서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네, 본인들이 지금 뭐 우위에 서겠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위에 서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실체적 진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네.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비판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조금 특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뭐 법제사법위원회만 고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리수리님께서 릴레이 후원합시다 그러면서 많은 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베이비박스 후원하는 우리 아이 재단과 관련해서 이 뉴스마트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뜻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5시에 태양님 10만 원 선한 영역의 노영이 사이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광고해야겠어요. 서로 돕는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바뀐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 큰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계속해서 이 일본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었었는데 과연 일본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본 자기네가 그렇게 교과서 하겠다는 것이고 내용 다 빼겠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가서
너 왜 그랬니? 나 너무 싫다. 유감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효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일본이 너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본인들이 그럴 주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조금 더 강력히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 설득 못 지키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좀 남의 나라한테 좀 창피스럽지는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기다리시면 최진문 교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간 것처럼 베이비박스 후원 캠페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다가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공益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인데요. 라이브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 수익금을 우리 아이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계좌번호도 나와 있고 후원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슈퍼챗을 쏘는 거겠죠. 어떤 분이 이제 슈퍼챗 쏘면 구글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후원 계좌로 직접 합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럼 후원 계좌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슈퍼챗을 쏘게 되면은 구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앞에 띄워주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또 우리가 좋아하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 만나는 날이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번 이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왔는데 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5분 기다렸어요. 아이고 계속 머리나. 두들기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고 전화를 그래서 하셔야죠, 전화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게 노영이 한동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둘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권 PD. 열어주던가요? 권 PD가 내려와서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권상준 PD님 네, 권상준 고맙습니다. PD. 네. 네, 최진봉 교수님 일찍 오셨는데 본인이 네. 발이 묶여서 문을 마음이 안 되게 열어줘요, 불편했다. 문을. 네, 이렇게 좀 별로 화를 내고 계시죠? 건물도 크지도 않은 건물에 뭘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우리 건물이 보안이 철저하다. 원래는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딱 문 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안 열려요. 네, 안 열려요. 제 얼굴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제 얼굴도 등록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예쁜 사람들 얼굴만 등록해 주나 봐요. 그렇습니까? 네, 배상훈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들어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분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열어줄 열어줬대잖아요. 열렸대잖아요. 얼굴을 가리는군요.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이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미스터마토가. 야, 역시 정의롭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요즘에 최진봉 교수가 자기 얼굴 잘생겼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그럼요. 다니면서 지진이 닮았다고.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진이. 아마 우리 건물 자체적으로 또 반성 좀 해라 지진이를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전 지진이 잘 모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번 당직 개편에서 사무총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죠. 예. 예, 5선인데 이분은 유임하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비명계 의원 이게 뭐냐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고 사무총장이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안 바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신임 정책위원장이죠. 네. 정책위 의장이죠. 김민석 의원이 두루두루 이 모든 의원들을 다 아우르고 이 당의 일에 또 밝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다.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 친명계 인물들은 지금 당이 다 바뀌어가지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바뀐다 하더라도 또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당을 운영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당직 일단 개편? 김민석 의원이 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무총장이 물론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는 거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천을 사무총장 혼자 해요? 사무총장 마음대로 합니까? 네.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게 돼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을 사무총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그래도 좀 원로 이런 분들이 해요. 보통 공천관리위원장. 그다음 공천위원들 외부에서도 들어가잖아요. 네. 노영희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공천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보세요. 사무총장 빼고 거의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명계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대체 이재명 대표 뽑아놓고 그냥 비명계가 들어가서 우리들이 다 하겠다. 당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 이 정도로 양보를 했으면 네. 줄 거 아니 이게 뭐 이게 하나를 양보하니까 뭐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꼴이에요 지금. 지지자들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줄 아세요? 송갑석 최고위원 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양보를 했으면 자기들도 그 정도 뭐 이렇게 양보 받았으니까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하나 주니까 두 개까지 다 내놓으라고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옷 벗어주니까 그냥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맞아요. 그 말이 됩니까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대표의 입장을 아는 거잖아요. 비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천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어떻게든지 막아주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요. 저는 공천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공정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 시그널을 보냈으면 좀 이제는 화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이게 양보를 하면요. 그래서 나쁘다. 일본하고 또 죄송합니다만 일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일본이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양보하니까 다 내놓으라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금 김민석 의원은 그래서 최 교수 말하는 것처럼요. 흔히 얘기하는 공천 실무 외에도 실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고 훌륭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총선 룰은 상당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역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진명 교수가 나 지진이 닮았다라고 얘기 좀 예. 해달라고 했는데 예. 내가 끝까지 안 해주니까 예. 머스러미님이 예. 지진히 이렇게 물어보시고 히 이렇게 하시고 이준학님께서는 맞습니다. 지진이 배우 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님 최 교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배순애님 최진명 교수님이 지진 씨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머리 아픈 세상님께서 노변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드래곤님께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생각하는 게 있으시겠어요? 게다가 또 뭐라고 읽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시읒기읒 이응님께서 또 우리 후원 10,000원 해주시면서 최근 최진봉 보르봉봉봉 최진봉 보르봉봉봉봉 보르보르 봉봉 이거를 또 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최진봉 교수님을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놀리면서 내지는 진정으로 좋아하면서 의견 보내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자, 계속해서 얘기 나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당 법률위원회 김승원 위원장은 아니다. 우리 탄핵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한 장관이 일부러 지금 도발하고 있다. 자기 탄핵해라. 이러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한번 잔다르크처럼 일어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도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장관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지층이 지지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본인도 일반인들은 본인 싫어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까? 그냥 조중동에서 띄워주고 그냥 보수 진영에서 그냥 잘한다 해주고 이러니까 우쭈쭈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다. 그리고 도리어 저렇게 해서 우파는 더 막 결집할 거 아니에요. 저러면 막 민주당이 공격해주고 이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잘한다 하고 잘하기 뭘 잘합니까? 저는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태도 자체가 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무리 마음속에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적인 자리나 인터뷰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정치를 하면서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럼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든지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쿵 저래쿵 정치인처럼.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우파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막 한동훈 칭찬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탄핵 뭐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면 본인이 핍박받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러면 우파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욕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인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을 거고. 피해자라고 각인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우파에서는 그냥 막 결집해가지고 한동훈 잘한다 패션 얘기 나오고 뭐 맥모닝 들고 간다고 그거 기사 쓰고 뭐 하는지. 그래요? 아침에 그 없었어요. 약간 빵 그거 모닝빵 들고 다니는 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들고 그리고 번역본 책 들고 가는데 그 영어 책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지. 야, 진짜 황소 눈깔님께서 2만 원 보내주시면서 눈만 뜨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를 듣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선주님께서도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다 최주문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후원금이 막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 잘 보라고요. 누구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또 그렇게까지 좀 그렇습니까? 잘난 척을 좀 그만. 아,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 옆에서 좀 모르는 얘기 척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집에서 막내인가요? 본인은? 저요? 예. 아니요. 그러면 큰 형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께. 내가 정말 큰 형이 뭔 맞나요? 소리야. 네. 자, 김두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면 네. 탄핵 추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사실 김두관 의원이 지금 이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인 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당심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다는 그렇죠. 거죠. 바로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의원들은 또 그렇게 뽑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제일 세게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 그래도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고 네. 할 사람이라고 또 인식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 선거는 그냥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막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의원들이. 네. 의원들은 어쨌든 좀 중도적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당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은요, 당원들의 생각하고 꼭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은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인 건 분명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뭐 당내 개파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좀 막 뛰고 있거든요. 근데 뛰는 게 어디냐 양쪽을 다 뛰어요. 더미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반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가고 또 이재명 쪽에 있는 친명계도 가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두관 의원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들의 지지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엔 약간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물론 뭐 결과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당심을 믿고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면 의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친명계가 어쨌든 주류니까 친명계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국민님께서 드디어 나섰습니다. 2만 원 보내주시면서 차 한잔하고 좀 워워 하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 말은 했으나 예.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죠. 다만 그렇죠. 오히려 한 장관이 탄핵 발언을 유도한다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노리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총선 차출론이 또 나오니까 나오고 있죠. 난 아니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했지만 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뭔가 좀 즐기는 듯한 좀 그렇죠. 분위기도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되면 민주당이 한동훈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뭐 질의하고 문제 있는 거 지적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한동훈 장관을 막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네. 본인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불러서 막 해주고 이런 거 그렇죠. 따박따박 국회의원 얘기하는데 장관이 따박따박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답변도 명쾌하게 짧게 그냥 하면 돼요. 뭔 정치인처럼 국회의원처럼 얘기를 하잖아. 네. 무슨 거기 말싸움하러 나왔어요, 거기에?
아니 뭐 한마디 얘기하면 전 정권 어째 아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냐고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통해서 대중적 인기와 지지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파들의. 그리고 또 실제로 보수 언론이나 우파는 결국은 이런 사람이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그냥 이용당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입을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관종. 그 그렇죠. 관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 그러면 본인이 막 나서서 싫어해요. 그렇죠.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말 하고 실수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주변에 뭐 별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번에 박수영 의원이 임명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분이 초선인. 됐죠. 초선인. 그분이 X세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등판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586 정치인들을 몽땅 다 퇴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서울 선대본부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왜 또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또 열심히 긍정적 이런 그 멘트를 하고 줄 뭔가 서나 하는 보지. 걸까?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뭐 X세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 최근에 보면요. 네. 예전에 그 기억나.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때 그 대선 후보 지지율 같은 게 있었어요. 대선에 누가 가장 유력하냐 이런 얘기가. 그때 여권이죠.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체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결과도 네, 많았어요. 네. 지금은요, 10% 이상 차이 나요. 차이 많이 나요. 네. 네, 거의 일반 대중들이 거의 싫어한다니까요. 한 20% 차이 나요. 왜냐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37% 정도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16%, 17%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왜냐면 일반 대중들도 처음에는 뭐 신선하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따박따박 얘기하지 않나. 뭐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처럼 발언하지 않나 이런 내용 때문에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조중동이 자꾸 띄우니까 그게 정말 본인은 막 거기 취해 있는 것 같아. 착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 쑥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조선인 징병의 강제 수당은 희석하고 예.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한국에 불법 점유한다는 내용으로 사실 우리를 되게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드러났고 윤 대통령이 갖다 퍼준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요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근데 뒤통수를요 알고 맞으면 더 기분 나빠요. 그런 거잖아 지금. 아니 이렇게 될 걸 몰랐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데 대통령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바보인 거지. 안 그래요? 또 바보라고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네. 대통령께서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왜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세요.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문성열 대통령이 가셔서 예를 들면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굴욕적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계속 밀어붙이면 다 내놓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적 있습니까? 일본이 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있으시냐고 일본 가서 일본의 입장만 계속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이해하고. 예.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아니 이 정도 해도 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멍게 얘기하고 수산물 그거 다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독도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국내 언론에서만 아니요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지 실제 미국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아니면 정정보도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네, 아 그렇죠. 이거 괜찮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자. 한국은 이렇게 대해도 상관이 없네. 그렇지. 이걸 일본이 깨닫게 된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내주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 이런 만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런 강제를 빼고 강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징용된 그렇죠.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독도가 그것도 뭐지? 고유 영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욕이 나올 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네. XX 아닙니까? XX. 평 안에 강님께서 최 교수님은 누가 바보가 아닌 줄 알았나 보죠? 이러는데. 누가?
아, 그분이 네, 그분이 바보가 아닌 줄 알았나 봐요 이랬는데요. 조심하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지금 대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요? 그 발언을. 어머 이렇게 착한 제가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뭘 정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발언을. 말해보세요. 무슨 발언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네, 이용한다는 발언이겠죠? 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재부 교수님 조심히 조용히 반성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길게 읽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경희대를 찾아서 1,000원 학식을 먹으면서 대학생들의 학식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1,000원 학식은 고려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1,000원에 이제 5,000원짜리 아침을 1,000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예산상으로 5배나 돈을 덜 받으니까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원래 아침에 한 650명 정도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이 1,000원에 학식을 팔기로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날 먹고 싶은 사람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동의나도록 다 제공하겠다. 다만 그 돈은 이 재학생이라든가 뭐 졸업생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김기현 대표는 경희대를 찾아가서 이 1,000원 학식을 대학생들과 같이 먹으면서 1,000원 내고 먹었겠죠? 그래도 이런 분을 10,000원 내고 먹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어쨌든 대학생들에게 학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지원,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내년 총선 전에 이 MZ 떠나가는 MZ 세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거다. 청년층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나니까 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사람들이 유독 MZ 세대에 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적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이득이죠. 예, 제3자 뇌물죄 같은 건가요? 제3자 뇌물. 지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MZ 세대들이 진짜 좋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또 하면서 행복할까요? MZ를 무시하는 거죠. 아, 그래요? 1,000원짜리 밥 주면 그냥 좋아할까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런 거 제공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1차적으로는 1,000원을 어떻게, 이게 1,000원은 학생이 내고 1,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그럼 나머지 비용이 남잖아요. 네, 2,000원 네. 가지고 못 만드니까 그럼 그건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 지원도 받고 이랬는데 모든 학교가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뭐 큰 대학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그만 대학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어려워. 그러면 국가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안 해요, 아직은. 근데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켜보기로 하고. 근데 MZ 세대가 이거 한 끼 1,000원에 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바꿔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할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세요. MZ 세대 지난번에 69시간 문제도 그래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MZ 세대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홍보를 잘못해서 잘 알려주면 알아들을 거야. MZ 세대가 뭐라 했어요? 알아요, 우리 뭔지. MZ 세대를 무시하는 거군요. 무시하는 거죠. MZ 세대가 얼마나 빠삭한데요.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그런 거. 네. 자기들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발표하면 다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홍보가 잘못돼서 그랬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바꿀 생각도 없어요, 지금. 69시간 관련해서 말만 있었지 바꾼다는 얘기 있습니까? 뭐 60시간 했다 그랬다가 대통령 얘기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6번이나 입장을 바꿨어요. 지금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말도 없어요. 그리고요, 노동이라는 게 MZ세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 MZ세대 말고 나이 드신 사람 노동 안 해요? 모든 노동자에게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69시간은. MZ세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떡해요? 나종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0대, 40대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니까 그냥 순진한 20대에게 소구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 근데 20대가 더 근데 그렇게 명석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대만 공략해도 그게 또 바보라는 게 아니라는 나오네. 얘기군요.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 보세요. 네, 네. 자, 애를 30세 전에 애를 3명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20대 남자가 말이 됩니까? 아니, 애 낳는 건 우리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 참. 여성분들이 아니 정말 왜 기가 막히네. 아니 그리고요 평균 그 결혼 연령대가 32세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되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네. 이게 국민의힘이 군대를 되는 거. 면제해주고 밥은 어떻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책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거 가서 1,000원짜리 학식 먹고 이걸로 사람들 마음 살려고 하지 말고 MZ세대는 바보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넘어가고 이러게.
이게 정책이 문제야, 정책이. MZ세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MZ세대에서 무슨 정책을 제대로 내놨어요? 노동시간은. 아니, 기업 입장에 편에서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과연 정책을 냈냐고요.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천원 학식 얘기하고 뭐 거기 가서 밥 먹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나경원 소리. 전 의원만 바보 됐습니다. 왜요? 헝가리식으로 대출금 탕감해준다고 그랬었죠. 했다가 애기 많이 나면 네. 그거 했다가 바보냐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서 정말 쫓겨난 상황이었는데 이 정말 황당무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MZ세대 1,000원짜리 학식 먹이고 69시간 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정부 여당이 또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승만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국가보훈처가 27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갑자기 왜 기념관을 세워주는지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지층을 결집해서 총선에서 뭔가 승리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말 노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맞는 그래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전히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독재자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위 우파라고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뭐 위대한 뭐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뭐 묘사를 하죠. 그럼 결국 이렇게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기념관 건립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보수 진영을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추모하고 또는 그 사람을 추모하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결집하게 그렇죠.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매개체로 활용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네, 나 동현님께서 고맙다고 또 10,000원 보내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 방통위 부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여기에 대한 또 여야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 만약에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이 돼버리게 되면 예. 사실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형환 부위원장 국민의힘 추천 이분이 작년 2월부터 했죠, 아마. 부위원장에 선임이 되어 있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30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일이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오늘 구속이 되고 나면 만약에 만약 구속이 구속이 되면 되면. 그러면은 직무를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위원장이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되면 해임하기 전까지 할 거고 그 전에 아마 부의장을 새로 뽑겠죠, 3명이서.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그럼 누굴 뽑아야 되는 거야? 민주당 몫을 뽑아요? 아니면은 국민의힘 몫을 그러니까 뽑아요? 원칙은요, 이게 부위원장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부위원장은 원래 없었죠. 네. 4명이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보수에서 한번 하고 진보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작년 2월에 했으니까 보통 이제 3년 임기니까 반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현 지금 현재 위원이 부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영환으로 넘어간 건데, 그리고 나면 1년하고 조금 6개월은 안 됐지만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렇죠. 바꾸려고 하면 네.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안쪽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 안영환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나가기 전에 네. 바꾸게 되면 그러면 지금 2대2예요. 그러니까 한상희 위원장이 들어가게 되면 2대2.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 현재는. 명이 누가 들어오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3대 2가 그렇죠. 돼야 되니까. 근데 3대2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안영환 자리에 이제 지명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최민희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된 상태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아직은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민희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 의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창룡 의원 자리에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 국회 통과 없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대통령 임명 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숫자가 2대2가 또 돼요. 그러면 최민희, 김현, 그다음에 김창룡, 이효재인가 뭐 이효재. 김효재인가 뭐 김효재인가 이효재인가 김효재? 이런 건지 예, 모르겠어요. 예. MB 때 있었던 MB 때 사람이고. 있었던? 그리고 김창룡 자리에 누가 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오게 되죠. 이 김창룡 의원이 아마 4월 초일 거예요. 임기가. 네. 그렇게 되면 또 2대2가 돼요. 근데 그러네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위원장이 왜 중요했냐면 2대2 때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위원장 자리가 빠지면 2대2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누가 부위원장이 되든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 합의제 기구거든요. 여기는 합의제 기구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부위원장 호선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누가 부위원장 되는 부위원장이 경우는 누가 없어요. 되는가도 뭐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상혁 위원장이 빠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YTN 지분매각 관련된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YTN이나 이런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군요. 아, 되게 방통위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했던 때가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방통위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3년 동안. 맞습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좋아한다고 예.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예. 한 게 없어요, 한 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되고 그렇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공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공정하게 하되 공정하지 않게 뭔가를 흔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라는 시도 같은 걸 해주는 게 원래 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남들이 자기를 지켜주겠지? 말도 안 그게 되는 문제라는 소리죠, 거예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 좀 더 많죠. 자, 이호 로라님께서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 우리 또 최진미 교수님 응원하신 분들이 많네요. 원래 많습니다. 지진이 닮았다고 잘난 척을 해도 지지를 하시네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부장도 감사해야 될 텐데 노영희 변호사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프의 추억 돌아오겠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갑니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나동현님은 왜 또 이걸 또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네요. 어제부터. 하여튼간 우리 아이 대단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팬들이 많은데 팬들에게 특별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그 JMS 얘기도 하시고 네. 아가동산 얘기도 하시면서 이 교수님의 이 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나쁜 종교 범죄자들을 다뤄보면서 그거의 해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가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렇죠. 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사고방식이 건전하세요. 정말 훌륭하시고요. 자, 전두환 손자는 왜 체포를 각오하고 귀국했을까?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가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방송 도중에 나도 잡혀가야 된다. 나 잡혀가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내가 잡혀갈 수 있도록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벽에 마약을 직접 투여하면서 그 후에 부작용까지 막 생중계가 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들이닥치고 방송은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또 잠깐 이제 호흡이 좀 곤란하고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자 전우원 씨는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가족을 비방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또 딸 이런 분들도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광주도 찾아가고 여러 번 했었고요. 노재원 씨. 예. 네, 김대중 학교도 사실은 다니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전두환 씨 손자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대를 건넜습니다만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공항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체포를 해버렸네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비행기가 도착한 건 새벽 5시 45분인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마약 수사대리 전 의원 씨가 압송이 됐습니다. 입국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수척한 모습인데요.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니까 기자가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자, 총체적으로 좀 평을 한번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번에 진심에 대해서 많은 여러 언론들이 일종의 마약 투약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갖고 하려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저 들어오는 방식의 눈의 움직임, 행동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 마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하고는 별 무관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왜냐하면 눈이 따라가죠. 질문에 눈이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답도 타인 삶, 자기 삶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위치관계를 몰아가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아픈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솔직한 마음이 우러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정상인 것 같고, 예, 그건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도 정상인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는 것 예, 같고,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몰고 가죠 지금 보수 언론 네, 지금 현재 쪽에서.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분은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해서 모든 저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이 바로 마약, 검은 돈, 그리고 5.18을 부정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일 건데요. 이 전우원 씨를 보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지고 사실 귀국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전우원 씨, 만약에 제가 전우원 씨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전우원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어쨌거나 간에,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절대 권력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한테는 할아버지가 학살자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지만 본인들에겐 되게 잘해줬을 거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주었고, 그래서 본인이 또 미국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그냥 눈 딱 감고 즐겨도 됐을 텐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망가뜨려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사실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죠. 네, 루시퍼 이펙트. 사회 심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몰아넣으면은 그 악마적인 속성이 튀어난다고 하는 건데. 네, 루시퍼는 사실 악마의 악마인데 이제 그 반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설이었습니다. 이제 엔젤 이펙트 같은 엔젤 거죠. 이펙트? 예. 말하자면은 악마들만 모아놓은 이 교도소 같은 데에서 이상하게도 한두 사람이 꼭 엔젤이 나타나죠. 예,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엔젤 이펙트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악마적인 행동만 계속 하게 되면은 실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뭐라거나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마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더
극단적 악마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아주 일부 중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생겨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전우원 씨가 지금 있는 일종의 엔젤 이펙트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지만은 전두환 씨의 저기 자식 자녀들 뭐 전지영이란 이런 사람들 이게 행동들이 매우 포악하고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막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전우원 씨의 원래 생모와 뭐 이런 가족 관계를 보면은 이 가족의 어떤 행동 패턴이 너무 뭐라 그러나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엔젤 이펙트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우원 씨한테. 그렇군요. 예. 자, 먼저 수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밟자마자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마약 수사들이 압송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예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경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이렇게 갑자기 체포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마약 검사하고? 마약 검사인데 이건 아니요 간이 검사는 했을 것이고요. 사실 의미도 없어요. 본인이 마약하는 거 우리가 뭐 다 했다고 인정도 하니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거 채취했을 수 있지만, 근데 본인이 인정을 했고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걸 했냐고 하는 것이 처벌하는 필요한 마약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그렇죠. 특정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건데 그게 꼭 48시간 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기 나중에 나오죠.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지만은 본인이 투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관례상은 검사만 하고 주거가 이제 안정됐을 경우는 돌려보내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아니면 오늘 점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전우원 있습니다. 씨 또 부친은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하고 본인이 또 다 인정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영장 청구 근거가 없죠. 예, 그게 지금 보는 거죠. 전우원 씨가 자기랑 같이 마약했다라는 사람들 이름도 쫄쫄 읊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 모두 다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다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 수사가 들어갑니까? 이런 근데 경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나 만약 군인이거나 그럴 때는 거기서 징계 절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정황을 해서 마약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은 당연히 하겠죠. 네네. 여론도 있으니까. 근데 수사가 되는 건 다음 문제죠. 거기서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통보가 되겠죠. 감사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자, 근데 전우원 씨는 미국에서 사실은 전 체포돼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뭐 대마가 합법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른 마약들은 다 불법인데 다른 거 같이 투여한 거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 정도는 증거가 안 되나요? 왜 미국에서는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속인주의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마약을 해도 사실은 처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그렇죠. 거니까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처벌할 수가 있죠, 원래는. 전우원 씨의 만약에 거기서 처벌한다고 하면 복잡한 어떤 이 송환 문제가 걸릴 거라고 해서 보내버리기 낫겠다. 차라리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골치 아플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본인 다 인정하고 이게 정치적 문제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사관하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건 좀 궁금했는데 전우원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되는 거는 가족들이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일가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사실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계속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입증이나 이게 없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가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말은 했습니다만 수사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이 비자금 수사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이제 이 전우원 씨가 폭넓은 폭로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경험이라든가 기억을 통해서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을 번호는 모르지만 봤다. 번호 다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뭐 네. 땅을 봤다, 아니면 어디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서 추적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방증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문제는 검찰의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족들은 되게 일단 안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게 강제 체포되면서 종료될 때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마약을 공개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가족들의 비리나 이런 걸 계속 방송했었으면은 되게 이걸 수습하기가 곤란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프다, 이 사람은 마약을 투약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말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입장에서는 고맙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고맙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언젠가는 끊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체포되는 걸 보여주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송환이 될 거고 송환되는 과정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원 씨도 사실은 그 부분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5.18 유족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꼭 들어올 필요도 없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를 너무 끝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일까요? 자신의 진심 그리고 본인이 진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본인도 5.18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 아이들 죽은 거, 사람들 죽은 거. 그러면 그것이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네. 나는 살아있지만 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은 반드시 털고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5.18 단체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태어나서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죄책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식구들 중에 이 사람만 유독 죄책감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생모와 관련된 그리고 그 유명 탤런트와 네, 관련된 박상화 씨. 예, 그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그것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어쨌든 뭐 마약 복용을 이유로 전우원 씨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초두에 베프로파일러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증시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전우원 씨 폭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떠올린 영상이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KBS가 공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희귀 영상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영상인 것 같은데 손녀의 생일 파티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손녀한테 사실 이거는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려나? 익었네. 할머니 뽀뽀. 뽀뽀하는데 네가 막. 할머니 뽀뽀. 할머니 뽀뽀. 청와대에서 안 탄 사람은 처음 들어요. 너들 좀 놀다가, 네. 자식들 놀다가, 그래. 우리 요 한 잔 더 하고 갈까?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주 시원한 데서 하시죠. 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손녀에게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아프기를 가려보니까 좀 언짢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술을 먹여요. 샴페인을. 애기한테 저러면은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본인도 열심히 계속 마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몸을 못 가누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늙은 놈은 죽어야 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이게 왜 KBS에서 이걸 찍을 수 있게 됐을까? 원래 저런 거는 그냥 가족 간의 내밀한 일일 텐데 공영방송을 불러다가 저걸 일부러 찍게 한 건지 일부러 소장용으로 찍은 우리한테 거죠.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 그게 소장용으로 찍어뒀다고 합니다. 아니 소장용을 찍을 거면 방송국 사람을 시킬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잖아요.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저거 말고도 여러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행사하는 거를 전적으로 자기들 내에서 저기 보관하려고 보고 즐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네. 사실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부분인 사유한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상 보면 애기한테 손녀딸한테 계속 술을 먹이고 자기들 막 술을 계속 마시고 만취하고 이런 거는 왜 저러는 거예요? 전우원 씨가 그걸 봤을 때 그때는 몰랐겠지만은 아마 이걸 곱씹어 볼 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이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된 게 저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술을 먹고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대통령 원수가 한 국가의 원수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국군 모르고 막 했는데. 통수권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음주하시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좀 하지 절주를 마셔야 하시거나 되는데. 아니면 안 드셔야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전우환 씨가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5.18은 폭동이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렇게 배우며 자랐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온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야 미쳤냐 이러거나 가지 말아라 하거나 아예 너랑 연을 끊자 뭐 이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우환 씨 빼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는 좀 평화롭게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뭐 사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집단 최면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재산 내놓는 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사실은 죽었고 죽어버리게 되면 추징이든 벌금이든 다 끝나는 거라서 의미는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빨리 할아버지가 죽길 바랬다. 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우환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악마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우환 씨가 5.18 단체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이제 전두환 씨 일가 중인 최초가 되겠죠. 5.18 재단 역시 정말 고맙다.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좀 와서 조사를 좀 나중에 하고 먼저 5.18 재단 유족들을 좀 먼저 만나게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좀 경찰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태우 씨 아들도 그렇고 전우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재현, 전우원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선조의 조상의 잘못을 후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좀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우원 씨의 구체적인 사과. 구체적. 그러니까 그쵸. 말하는 단순한 어떤 몇 마디 것이 입으로만 아니라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저는 전우원 씨가 광주 5.18 명동에 청소라도 1년 정도 하시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사과와 감정 공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전우원 씨의 사과를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될 거라고 말로만 보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예. 누구처럼 그냥 거기 가서 쇼하고 바로 가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재현 씨도 광주 김대중 학교 자기가 일부러 다니겠다 그렇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사과를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도 장기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이분이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장미맘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그 술 먹고 애기 술 먹이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솔직히 저는. 네, 아침부터 매우 기분이 나빠졌는데 저렇게 애기들한테 술 먹이면 큰일 납니다. 저게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했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합니다. 하긴 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우원 씨 어떻게 될까요? 예. 본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됐고 사실은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사는 삶, 광주 시민과 같이 사는 삶을 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전우원 씨 아버지는 전도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전도사면은 주님의 뜻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아버지에 대한 거나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과오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우원 씨가 또 이번에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KSM님 감사드립니다. 네,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